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구가 원 시간이 됐고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오늘도 많은 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목표를 바꿨습니다. 온라인 클래스 기간 동안 진도를 다 끝낼 생각이에요. 지금 84페이지 들어가는데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까지 해서 진도를 다 끝내고 등교 수업할 때는 문제풀이랑 좀 질문 받기 그런 거 위주로 하면서 최대한 진도를 다 끝내보려고 계획을 했으니까 일단 오늘도 썼다가 잠깐 끊고 지우고 또 쓰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틀만 더 힘내자고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요. 일단 84페이지를 보세요. 84페이지. 교과서 내용부터 볼게요. 일단 84, 85페이지에 해당하는 그 글 내용들은 저번 시간에 다 얘기를 했고요. 지금 봐야 될 거는 거기 태풍의 생성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84페이지에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공기의 상승 및 구름 생성이 첫 번째 과정이죠. 바다의 표면에 온도 상승으로 불안정해진 공기가 상승을 한다. 상승한 공기가 응결해서 저온이 형성된다.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작은 소용돌이가 생성이 되는데 왜 생성되냐면 이 상승한 공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공기가 상승하면 거기가 공기가 비게 되죠. 그걸 대체하려고 주변 공기가 유입이 되는데 전향력이 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불어 들어갈 때는 반시계로 회전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지구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아무튼 반시계로 도는 소용돌이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모인 공기는 또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또 공기가 응결해가지고 자멸을 방출하고 그러면 위에서도 또 온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고 온도가 높아진 공기는 더 상승할 거고 상승한 공기를 채우기 위해서 또 주변에서 공기들이 모여들 거고 같은 과정이 반복될 거죠. 그러면 마침내 풍속이 모이는 공기가 엄청 많아지다 보면 계속 더 빠르게 모이려고 풍속이 강해질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중심에서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이 되면 비로소 태풍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태풍이 진행을 하다가 육지로 가거나 이제 차가운 해수 위로 가게 되면 수증기의 공급이 좀 잦아들면서 태풍의 세력은 더 이상 강화가 안 되고 유지하기도 어려워져서 이제 소멸하게 되는 게 태풍의 일생이었고요. 그 밑에 이제 북반구에서 태풍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이 용어가 있는데 여기도 확인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보면 화살표로 내려가는 게 보일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태풍의 눈에서는 하강 기류가 발달하므로 구름과 바람이 없는 고요한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태풍의 눈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그 용어가 어떤 건지 같이 칠판 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태풍은 이동을 한대요.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일단 태풍이 만들어지는 곳은 열대 해상이었습니다. 열대 해상이지만 적도는 아니에요. 위도 0도에서 5도 사이에서는 전향력, 지구 자전으로 인한 회전 효과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위도 0도에서 5도보다 좀 높은 곳,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에서 따뜻한 이 해상에서 이제 전향력 효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의 열대 해역에서 태풍이 생성이 되는데 그러면 그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에서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냐라면 무역풍이 불고 있어요. 무역풍. 우리 뭐 중학교 때 다 배웠죠. 0도부터 30도까지는 무역풍이 불고 30도부터 60도까지는 편서풍이 분다. 다 배웠을 텐데 일단 무역풍은 동에서 서로 부는 바람이고요. 이 무역풍에 의해서 태풍이 움직이게 되는데 지구가 있으면 여기가 적도고요. 이렇게 태풍이 만들어지면 무역풍이 부니까 동에서 서로 부는 바람에 의해 북서진을 하게 됩니다. 북서쪽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 어느새 뭐 위도 30도 부근까지 올라가게 될 텐데 위도 30도에서 불고 있는 바람은 편서풍이죠. 편서풍. 그럼 이번에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위도 30도부터는 북동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태풍은 초기 위도 30도 이하에서 이제 생성된 태풍은
무역풍 때문에 북서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북서쪽으로 가다 보면 어느새 위도 30도가 될 거고, 위도 30도대에서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북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북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태풍의 이동 다 이해했죠? 무역풍이랑 편서풍에 의해서 북서진, 그리고 그러다가 북동쪽으로 꺾여서 이동을 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태풍의 눈에 대한 용어인데, 태풍의 눈은 뭘 말하는 거냐면 태풍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태풍의 중심. 태풍의 중심에는 하강기류가 있어요. 하강기류. 이제 하강기류라고 하면 우리가 공기가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태인 건데, 고기압이라서 공기가 내려가는 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공기가 갈 데가 없어서 내려가게 되는 건데, 일단 볼게요. 태풍의 중심에는 하강기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바람이 이제 공기가 다 태풍으로 모이고 있어서 풍속이 굉장히 강한데, 그 가운데에서는 이제 모이는 게 아니라 이제 공기가 있으면 뭐라고 해야 되지? 태풍이 이렇게 공기들이 모인다라고 했을 때 모여가지고 다 공기들이 상승을 해요. 이렇게 태풍 전체적으로. 근데 이 중심에서는 공기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의 눈이라고 불리는 중심까지는 풍속이 굉장히 강하지만 태풍의 눈 안쪽에서부터는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람이 좀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불어 들어오는 반경이 태풍의 눈까지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바람이 좀 약해지고 또 구름이 적은 구역이 생기게 돼요. 이걸 바로 태풍의 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름이 적은 이유는 공기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하강하기 때문에, 구름이 이제 생기려면 공기가 상승해서 응결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공기가 오히려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하강하고 있으니까 구름이 생길 이유가 없죠. 그래서 바람도 약하고 구름이 적은 구역에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태풍의 눈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강기류가 나타나느냐, 그게 좀 궁금하시겠죠?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제가 양손에다가 호스를 들고 있다고 해봅시다. 물을 콸콸콸 틀어놓은 호스 이렇게 쏘고 있는데, 제가 칠판에다 한번 쏴볼게요. 물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이 탕 해가지고 퍼지겠죠. 물이 양손에서 물이 나가가지고 퍼질 겁니다. 그러면 물이 어떻게 해야 돼? 위쪽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막 펼쳐지겠죠? 이게 상승기류인 거예요. 내 손이 지표고 이 물이 상승기류인데 쭉 상승하다가 어디선가 막혀요. 그 막히는 데가, 그 공기는 대륙권 계면에서 막혀요. 왜냐면 이제 성층권부터는 공기가 기층이 안정해지면서 위로 갈수록 오히려 온도가 올라가는 층이라서 거기서부터는 막 공기가 대류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튼 기상현상이 없는 이제 거기가 성층권인데, 공기가 아무리 뜨거워져서 막 올라간다 쳐도 성층권에서부터는 공기가 더 이상 상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륙권의 끝은 대륙권 계면까지만 올라갈 거고요. 물이 다 쭉 가다가 칠판에 맞아서 옆으로 퍼지듯이 공기도 쭉 상승을 하다가 대륙권 계면에서 양쪽으로 퍼집니다. 그러면 태풍의 중심이 있을 거고 태풍의 바깥쪽에 있을 텐데, 물이 나가서 상승기류는 딱 이렇게 가가지고 결국에 모든 방향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태풍을 기준으로 상승기류가 막 있을 거고, 결국에 대륙권과 계면까지 간 이 공기들은 다 퍼질 겁니다. 이렇게 퍼질 텐데, 이쪽 방향으로도 퍼지겠죠. 물이 이쪽으로만 퍼지지는 않고 이쪽으로도 퍼질 거고, 양손에 들고 있었으니까 이쪽으로 퍼질 거예요. 그러면 물끼리 만나는 지점 있죠? 여기서는 만나가지고 비껴가겠습니다 이렇겠습니까? 아니죠. 만났으면 여기가 물이 쌓이니까 어딘가로 또 가야 되나요, 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강기류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대륙권 계면에서 상승한 공기가 막혀가지고 막 주변으로 발산을 해야 되는데, 태풍의 바깥쪽으로 발산하는 애는 뭐 문제가 없어요. 부딪힐 게 없으니까. 근데
태풍의 중심으로 발산하네. 걔네들은 결국에 중심으로 모이는 효과가 있고, 모인 공기가 어떻게 갈 데는 없어. 위도 막혔고 옆에서도 공기가 밀고 있고, 그러면 이 중심에서 모인 공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내려가야죠. 그래서 태풍의 눈에서는 하강기류가 생기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근데 얘는 고기압이라서 생긴 하강기류가 아니죠. 어쩔 수 없이 공기가 모여서 생긴 거고, 밑에서는 계속 이제 저기압의 중심이 있는 상태라서 태풍의 눈이라고 해서 고기압이 나타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태풍의 눈에서 오히려 기압이 가장 낮아요. 이따 설명할 건데, 아무튼 태풍의 눈이 생기는 이유는 그런 이유다. 자, 그리고 태풍의 풍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 태풍의 가장자리가 풍속이 낮고요, 중심으로 갈수록 풍속이 세져요. 하지만 눈에서는 풍속이 약해집니다. 눈은 이제 하강기류가 존재해가지고, 눈은 좀 태풍이 지나갈 때 중심으로 갈수록 막 강풍도 불고 비도 많이 오고 별 엄청난 날씨들이 나오는데, 태풍이 눈에 들어가는 순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되게 고요하고 잠잠해져요. 그 이유는 이제 하강기류가 생겨서 그런 거고, 거기서는 구름도 없고 바람도 약한 그런 형태가 나타난다. 그래서 태풍의 풍속을 나타낸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제 중심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서 가까워질수록 풍속이 올라가고요, 근데 중심에서는 풍속이 급속히 내려가는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이런 태풍의 중심으로부터 거리와 풍속을 나타낸 그래프도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태풍의 기압은 어떻게 되느냐? 중심으로 갈수록 계속 감소를 해요. 눈에서 고기압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눈에서 기압이 가장 낮습니다. 태풍의 정중심에서 기압이 가장 낮고요. 태풍은 결국에 열대 저기압이에요. 저기압. 낮은 기압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풍의 중심에서 가장 기압이 낮게 된다. 그래서 그래프로 그린다면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지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이 풍속 그래프랑 기압 그래프 같이 잘 나오니까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태풍의 진행 방향과 풍속을 좀 얘기를 할게요. 태풍이 진행을 할 때 어느 방향에서 풍속이 더 세게 나타나느냐, 그런 특징을 좀 알아볼 건데, 태풍한테는 위험반원이랑 안전반원이라는 게 있어요. 각각 뭐냐면, 위험반원은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 부근을 말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바람이 더 세고 구름도 더 많이 생기고요. 결과적으로 태풍 피해도 더 많습니다.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 부근이. 왜 그러냐면, 태풍이 진행하는 방향이랑 회전 방향이 일치해서 그래요. 태풍이 이렇게 북쪽으로 진행한다고 해봅시다. 진행을 북쪽으로 하는데 태풍이 도는 방향은 어딜까요? 저기압이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죠. 그러면 태풍 진행 방향의 이 오른쪽 부근이랑 왼쪽 부근을 봤을 때 진행하는 방향이랑 회전하는 방향이 서로 겹쳐가지고 막 달리는 차에서 총을 쏘면 총알이 더 빨리 나가고, 이제 뒤로 가는 차에서 총을 쏘면 총알이 좀 덜 빠르게 나가는, 그러니까 속도가 겹쳐져서 더 빠르게 물체가 날아가는 그런 효과들이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진행 방향이랑 똑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 그럼 진행 방향 속도랑 회전 방향 속도, 진행 속도랑 회전 속도가 섞여가지고 오른쪽에서 풍속이 나타날 거고, 왼쪽에서는 이제 이 회전 속도랑 진행 속도가 상쇄돼서 좀 약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더 위험하고 왼쪽이 비교적 안전하다 해가지고 위험반원과 안전반원으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태풍의 오른쪽은 위험반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람이 세고 구름이 더 많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태풍 피해가 큽니다. 그리고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은 안전반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말로 가항반원이라고도 해요. 자주 쓰는 말은 아니고요. 어려우면 그냥 안전반원만 알고 있어도 돼요. 자, 안전반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태풍이니까 사실 왼쪽도 풍속이 세긴 세요. 세긴 센데 오른쪽이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왼쪽이 더 바람이 낮고요. 그러니까 바람의 세기가 더 적고요. 그리고
구름이 더 적게 만들어지고 태풍 피해를 비교해도 오른쪽 지역이랑 왼쪽 지역이랑 왼쪽 지역이 태풍 피해가 더 적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진행 방향이랑 그러니까 태풍의 진행 방향이랑 회전 방향이 상쇄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태풍의 진행 방향이랑 회전 방향이 겹치고 상쇄되는 거를 좀 정량적으로 알아볼 건데, 태풍이 북쪽으로 진행한다고 봤을 때 회전은 반시계로 하니까 오른쪽은 속도가 겹치고요, 왼쪽은 속도가 서로 상쇄돼요. 그러면 이 태풍의 회전 속도가 100km/h일 때, 또 진행 속도가 50km/h일 때 오른쪽과 왼쪽의 속력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오른쪽은 진행 속도랑 회전 속도가 겹쳐져서 나타날 겁니다. 즉 100km/h와 50km/h가 겹쳐진 속도로 나타날 거예요. 100 더하기 50, 150km/h의 이제 풍속이 나타날 거고요. 왼쪽에서는 진행 방향과 회전 방향이 서로 달라서 진행 속도, 회전 속도 서로 상쇄돼서 나타날 거예요. 즉 100과 50의 차이인 100 빼기 50, 50km/h의 풍속을 나타낼 겁니다. 이렇게 위험반원과 안전반원의 풍속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태풍이 저위도에서 생성돼서 고위도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 위도 30도보다 아래에 있는 태풍, 진행은 북서진한다 했죠. 무역풍 때문에. 그래서 북서쪽으로 갑니다. 갈 때 태풍의 왼쪽이랑 오른쪽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이렇게 돌 거고요. 오른쪽은 진행 방향과 동일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오른쪽을 부르는 용어는 위험 반원이 될 거고요. 왼쪽은 진행 방향과 회전 방향이 서로 상쇄되면서 풍속이 조금 더 낮게 나타나는 안전 반원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위도 계속 진행하다가 위도 30도에서 꺾입니다.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이제 북동진을 할 텐데, 북동진을 할 때도 태풍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 반시계로 도니까 이렇게 돌 거고, 오른쪽은 진행 방향과 회전 방향이 일치해서 여기가 위험 반원이 될 거고요. 왼쪽 진행 방향과 회전 방향이 서로 상쇄되면서 비교적 풍속이 작게 나타나는 안전 반원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내용 좀 볼게요. 86페이지. 이제 태풍의 이동과 날씨 변화라는 자료가 나와 있고요. 이 자료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7월 10일, 그리고 7월 11일, 7월 12일, 7월 13일에 찬홈이라는 태풍이 어떻게 이동하는가가 나와 있는 자료인데, 결과 및 정리로 가보세요. 87페이지. 태풍의 이동 경로는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해보자 라고 하는데, 7월 10일에서 7월 11일까지는 태풍이 여기에서 여기로 갔다는 건 살짝 이렇게 간 거죠. 이렇게 북서쪽으로. 왜 북서쪽으로 갔습니까? 지금 위도 30도가 여기죠. 30도 N 여기 써 있는데, 위도 30도보다 아래에서 태풍이 진행하고 있어요. 즉 무역풍에 의해서 움직일 테고, 무역풍 때문에 북서진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7월 12일에서 13일을 보면 여기 있던 태풍이 여기로 가요. 우리나라 약간 중부지방까지 가는데, 이렇게 태풍이 우리나라 중부, 북부 지방까지 간다라는 건 북동쪽으로 이동했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이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위도 30도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편서풍이 불어서 이제 북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태풍이 북상하면서 중심 기압과 풍속은 어떻게 변했으며 그 까닭은 무엇인지 설명해보자 라고 하는데, 중심 기압은 처음에 935였고, 두 번째 955였고요. 세 번째 975였고, 네 번째는 985였죠. 중심 기압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풍속은 이제 등압선의 간격을 좀 비교하면 되는데, 등압선의 간격이 점점 넓어질수록 풍속은 감소하는 겁니다. 여기 되게 등압선의 간격이 촘촘하죠?
조금 넓어졌고, 더 넓어졌고, 여기도 이제 비교적 더 넓어졌어요. 그 말인즉슨 풍속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중심 기압이 높아지고 풍속이 감소하는 이유는 이제 점점 고위도의 해수로 가고 있잖아요. 고위도의 해역으로. 고위도의 해역으로 가고 있으니까 바닷물은 더 차가워질 것이고, 차가워진 바다는 수증기의 증발이 덜 될 거고요. 그러면은 태풍의 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에너지원인 수증기의 응결자멸이 부족해지니까 태풍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알고 있나요? 라고 나와 있는데, 태풍은 저기압입니다. 그래서 중심부의 기압이 낮을수록 강한 태풍이라는 얘기고요. 중심부의 기압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태풍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번, 태풍 중심 진행 방향의 오른쪽과 왼쪽 중 어느 쪽에 구름이 더 넓게 발달하는지 설명해보자 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말한 그 일기기호의 운량을 판단하는 걸 보면 돼요. 그 일기기호의 머리를 얼만큼 색칠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름의 양을 나타낸다 했죠. 그 일기도에 보면 비교적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그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그 색칠이 많이 된 일기기호들이 보일 거예요. 그 말인즉슨 오른쪽에 구름이 더 많이 분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마지막 4번, 태풍 중심의 위치 변화에 따라 우리 지역 날씨는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해보자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일기도를 보면 돼요. 이제 태풍이 다가옴에 따라서 풍속이 이제 커질 거고, 비도 더 많이 올 거고, 구름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태풍의 일기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온대저기압에서는 이 바람의 이동이 시계 방향으로 변했었는데, 태풍이 지나갈 때 결국에 얘도 저기압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반원에서는 태풍이 진행함에 따라 어떻게 바람이 변하는가, 그리고 안전반원에서는 태풍이 지나감에 따라서 바람 방향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것도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 예를 들어서 태풍이, 여기가 A지역, 태풍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면 안전반원 위치했죠. 태풍이 1번, 2번으로 바뀌었다. 그때 바람 방향은 어떻게 변하는가 해보시길 바랍니다. 1번에서는 바람이 결국에 저기압이니까 이렇게 가고 있을 거고, 2번에서는 이렇게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바람에서 이런 바람으로 바뀌었다. 반시계 방향으로 변한 거죠. 안전반원일 때는 태풍이 진행함에 따라서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었다. 뭐 위험반원일 때는 시계 방향으로 바뀔 텐데, 뭐 그것도 해볼까요? 예를 들어 B지역 1번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갈 거고, 2번 이렇게 불어 들어갈 거고, 그러면 1번이 이렇게였고 2번이 이렇게였으니까 이렇게 바뀐 거죠. 시계 방향, 위험반원에서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바뀌네요. 이렇게 안전반원에서는 진행함에 따라, 안전반원에 있는 지역에서 풍속을 느낄 때 태풍이 지나감에 따라 태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변하고, 위험반원 지역에서는 태풍이 진행함에 따라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뀐다는 거, 이런 것도 직접 그려서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88페이지 보세요. 교과서 88페이지. 오늘 배운 걸 정리하는 내용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풍은 발생 후에 무역풍 지대에서는 북서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중위도에 이르러서 편서풍 및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되면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포물선 경로를 보인대요. 포물선이라는 건 살짝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북서로 가다가 북동으로 꺾이는 포물선 경로를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요 88페이지 오른쪽에 무역풍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저번에 편서풍에 대한 설명도 조그맣게 나왔었죠. 그거에 이어서 무역풍에 대한 설명. 위도 0도에서 30도 부근에서 부는, 동에서 서로 부는 바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줄. 태풍이 이동할 때 그림 8과 같이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태풍 자체의 풍속에다가 태풍이 이동하는 속력, 그리고 무역풍이나 편서풍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바람이 더 강하고 구름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위험반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대로 왼쪽은 상대적으로 바람이 약하고 구름이 적게 발생하므로 안전반원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즉 정리하면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포함되는 지역은 왼쪽에 포함되는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강수량도 많고요. 그리고 구름도 많고 바람도 강해서 태풍 피해가 크게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림으로 이제 태풍의 이동 경로, 포물선으로 그린다는 거 확인해 두시고 태풍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위험반으로 나타나는 것도 확인을 해 두시길 바래요. 그리고 태풍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네 줄까지는 부정적 영향이에요. 막 집중호우, 강한 바람, 산사태, 낙석, 폭풍, 해일 등등 교통마비, 건물 파괴, 재산 피해, 태풍으로 부정적 영향들이 많죠. 근데 다섯 번째 줄을 보시면 긍정적 영향도 있어요. 태풍은 가뭄을 해소하고 해수를 위아래로 섞어서 정화시키기도 하고 적조를 사라지게 하는 긍정적 영향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태풍은 부정적 영향도 있지만 긍정적 영향도 있다. 그리고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또 하나 긍정적인 영향이 저위도에 있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저위도에 태양열이 너무 많이 이제 더 고위도보다 많은 태양 에너지가 저위도에 집중이 되는데 이렇게 태양 에너지가 모인 것들을 태풍이 이제 에너지로 받아가지고 고위도로 이동을 하면서 고위도에 열 에너지를 뿌려주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고위도와 저위도의 열적 균형을 맞추는 역할도 한다. 열적 균형을 맞추기도 한다. 자, 그리고 88페이지 마지막 줄을 보면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바다의 수온이 높아지면서 세력이 더 강한 태풍이 발생하거나 태풍 발생 지역 및 기간이 확대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저기 열대 지역의 해수의 온도가 더 많이 오를 거고요. 그러면 증발이 더 잘 되고 더 잘 될 거고 그러면 더 강한 태풍이 생기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튼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면 더 강한 태풍이 만들어지고 태풍 발생 기간도 늘어나고 그런 영향이 있다. 그럼 89페이지에 태풍 대비 행동 요령도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잠깐 지우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교과서 90페이지고요. 90페이지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주요 악기상에 대해서 소개가 나오는데 악기상이 뭔지 교과서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90페이지 그 사고력 키우기 아래에 여기 일상생활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부터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강한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쳐서 불편함이나 피해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처럼 일상생활에 큰 위험을 주거나 어려움을 주는 날씨를 악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악기상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뇌우도 있고요. 국지성 호우도 있고 강풍, 폭설, 우박, 폭염, 황사 등이 악기상에 해당이 됩니다. 악기상은 대부분 규모가 작고 수명이 짧아서 정확한 예보를 하기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보가 안 되니까 피해를 예방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악기상은 어떤 종류가 있고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 악기상 중에서 제일 좀 뭐라 해야 돼? 그냥 어떤 배울 수 있을 만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뇌우예요. 뇌우 말고는 좀 교양 좀 뭐라 해야 돼? 그냥 상식처럼 알듯이 공부하면 되는데 뇌우는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나머지 악기상은 그냥 교과서에 있는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뇌우. 일단 교과서 내용을 보시면 뇌우의 정의는 천둥, 번개와 함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현상이 뇌우예요. 뇌우는 이제 그림 9처럼 강한 상승 기류로 인한 정란운이 형성돼서 영향을 줄 때 일어납니다. 정란운이라고 하는 건 수직으로 크게 발달한 구름이고요. 저군, 두꺼운 구름이 더 성장하면 이제 정란운이 되는 거예요. 그 91페이지 오른쪽에 정란운 설명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따라서 이제 구름이 소멸하면 뇌우도 함께 소멸을 합니다. 정란운이 있어야지 뇌우가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구름이 없으면 뇌우도 함께 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뇌우는 집중호우, 우박, 돌풍, 번개 등을 동반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인명피해나 논작물 파손, 시설물 파괴 등과 같은 재산 피해를 주기도 한대요. 그래서 뇌우의 발달 과정,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저군 단계, 강한 상승 기류가 발생해서 저군이 성장하는 단계고요. 여기서는 강수 현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하긴 좀 그렇고 강수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없다고는 안 할게요. 강수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성숙 단계, 두 번째 이 성숙 단계인데 보시면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도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도 있어요. 상승 기류랑 하강 기류를 같이 있다고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함께 나타나는 게 이 성숙 단계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강한 돌풍, 뭐 천둥, 번개, 소나기, 우박 등의 기상 현상도 함께 나타나는 게 이 성숙 단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소멸 단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약한 하강 기류만 남게 돼서 결국에 구름이 사라질 거고 구름이 사라지니까 뇌우도 함께 소멸하는 게 이 소멸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뇌우를 좀 더 정리를 하면 뇌우라는 거는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서 정란운이 발달하면서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내리는 현상이 뇌우예요. 그래서 뇌우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강한 상승 기류가 필요하고요. 강한 상승 기류는 언제 형성이 되느냐? 지표면이 국지적으로 가열될 때 특정 지역만 엄청 뜨겁게 가열되면 거기 위에 있는 공기들이 가벼워질 거고 가벼워진 공기가 상승하니까 강한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는 한랭전선에서 따뜻한 공기가 급격히 상승할 때 한랭전선을 그려보면 굉장히 이 전선면의 경사가 급하죠. 따뜻한 공기가 이 차가운 공기 위로 급격히 상승을 하는데 이때도 강한 상수가 형성될 수 있어가지고 뇌우라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강한 상승 기류는 언제 형성되냐면 온대 저기압이나 태풍 이럴 때 얘네들의 중심은 결국에 저기압이고 결국에 공기들이 모여서 상승하고 있는 곳이 온대 저기압이랑 태풍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에 의해서 강한 상승 기류가 발달하면 뇌우라는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뇌우의 발달 단계를 나누면 저군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로 나눌 수가 있고요. 저군 단계에서는 고온 다습한 공기가 상승을 해서 공기가 상승하면 수증기가 응결해서 저군을 형성을 할 거고요. 그때 태풍과 마찬가지로 수증기의 응결자멸이 방출돼서 상승 기류가 좀 더 강화가 됩니다. 이때는 상승 기류가 막 강화되고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구름 내에 있는 빗방울들의 입자들이 내려가기가 어려워요. 내려가려고 해도 상승 기류 때문에 내려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수 현상이 미약한 이유가 상승 기류가 존재하고 있고 또 빗방울이 좀 만들어지기 시작한 빗방울들이라 약간 조금한 빗방울들이에요. 그래서 상승 기류가 있으니까 내려가지 못하고 구름에 아직 붙잡혀 있는 상태이고요. 성숙 단계로 진화를 하면 상승 기류가 계속 발달해서 구름의 크기가 커져요. 무려 대륙광계면까지 상승을 해서 구름이 굉장히 두껍게 성장을 하는데 그러면 구름 입자의 크기가 커지고요. 구름 입자 안들에서 이제 빗방울이 더더더 무겁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승 기류가 있다 해도 빗방울들이 떨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 기류랑 하강 기류가 함께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빗방울들이 내려가면서 좀 구름의 온도를 식혀가지고 일부에서는 강한 상승 기류, 그러니까 구름이 수증기의 응결자멸이 방출되면서 뜨겁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나타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비가 내리면서 좀 식히면서 하강 기류가 같이 나타나기도 해요. 아무튼 성숙 단계에서는 하강 기류, 상승 기류 같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런 소나기, 천둥, 번개, 우박 등의 이 뇌우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기상 현상들이 이때 가장 심하게 나타납니다. 성숙 단계일 때. 그리고 소멸 단계에서는 이제 강수를 동반한 찬 공기의 하강이 지속되니까 하강 기류만 이제 하강이 계속되니까 구름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상승 기류가 좀 유입이 감소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뇌우는 점점 소멸하기 시작하고요. 구름을 만들 수 있는 수증기 재료들이 이제 유입이 덜 되고 있으니까 뇌우는 소멸하기 시작할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그 하강 기류만 남게 돼 가지고 구름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뇌우의 발달 단계 3가지 설명을 했어요.
뇌우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92페이지를 보면 악기상의 종류와 피해 사례라고 해가지고 거기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국지성 호우는 뭐냐면 강한 상승 기류에 인해서 정란운이 발생할 때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현상이 국지성 호우예요. 그래서 얘는 기준이 있는데 1시간에 30mm 이상 또는 하루에 80mm의 비가 내릴 때 또는 연강 수량의 10% 정도의 비가 하루에 내릴 때를 국지성 호우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 침수할 수도 있고 그런 피해가 나올 수 있으니까 배수구, 하수구, 배수로 정비를 해라. 그 다음 강풍은 이제 겨울철에 강하게 발달한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 또는 여름철에 태풍의 영향을 받을 때 또는 대기가 불안정할 때 강풍이 불게 되고요. 강풍이 불면 구조물이 떨어지거나 그런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다. 또 우박은 강한 상승 기류가 있는 정란운 내에서 눈의 결정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을 하면서 크기가 커지고 무거워진 얼음덩어리로 변하는 현상이 얼음도로 변해서 땅으로 떨어지는 게 우박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상승 하강 하면서 얼음덩어리로 바뀌어가지고 떨어지면 우박이라는 얘기고요. 얘도 항공기, 농작물 이런 피해가 있다. 폭설은 겨울에 시베리아 고기압에 확장되거나 그런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을 때 폭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제 어떤 현상이냐면 많은 눈이 집중적으로 내리는 현상이 폭설입니다. 이 폭설로 인해서는 도로교통이 마비되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기도 하는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93페이지를 보면 폭염이 나오는데 폭염은 매우 심한 더위를 뜻하고요. 거기 한번 읽어보시고 94페이지를 보면 황사가 나오는데 이제 황사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중국이나 몽골에서 발생한 모래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현상이에요. 중국에 있는 모래먼지가 편서풍 타고 날아오는 게 황사다. 그래서 봄, 가을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받을 때 잘 발생한다라는 얘기고요. 그 94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미세먼지라고 나오는데 미세먼지의 정의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고 여러 가지 복합 성분을 포함하면서 대기 중에 떠 있는 물질을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특히 10 마이크로미터의 기준을 좀 알아보면 마이크로라는 건 10의 마이너스 6승을 말해요. 즉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인 거고요. 센티미터는 몇이게요? 센티미터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죠. 맞나? 1cm는 그쵸?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100cm가 1m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은 1cm고 1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라는 거. 그러면은 10cm를 1cm를 10,000분의 1로 나누면은 1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것보다 작은 걸 미세먼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악기상 파트까지 끝나고 이제 해수로 넘어갑니다. 해수. 몇 분 했죠? 10분 했으니까 해수 좀만 하고 이번 시간 끝낼게요. 10분만 더 할게요. 미안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내용이고요. 교과서 99페이지를 피세요. 교과서 99페이지. 이제 해수의 염분에 대해서 먼저 나오는데 한번 하나씩 알아볼게요. 해수에 염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다 바다 놀러 가서 바닷물 마셔보면 알겠지만 조금씩 마셔봤겠죠. 약간 짭짤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해수에 염류가 녹아있기 때문인데 염류라는 게 바닷물에 녹아있는 물질을 말해요. 특히 이 염류 중에서 NaCl이라는 소금 성분이 많이 녹아있어서 짠맛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이 염류가 얼만큼 녹아있느냐에 따라서 염분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염분이라는 건 바닷물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말하는 거고요. 이때 염분의 단위는 PSU를 사용을 하고 얘는 실용염분 단위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애초에 배울 때 PSU라는 염분의 단위를 배웠겠지만
사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PSU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퍼밀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했어요. 이제 1kg에 녹아있는 염료의 총량을 그램으로 나타내면 1kg은 1000g이잖아요. 그래서 1000g에 염료가 몇 그램 녹아있느냐라는 이제 퍼밀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이게 PSU라는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냐면 1981년. 그 전까지는 첨분율을 사용했고요. 이 퍼밀이라는 첨분율을 사용을 했고, 근데 1981년 이후에 PSU라는 단위가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 PSU라는 거는 염분이랑 전기 전도도의 관계를 이용해서 PSU라는 실용 염분 단위를 만들어낸 겁니다. 즉 PSU는 염분과 전기 전도도 사이의 관계식을 사용해서 만들어낸 단위가 바로 PSU다. 염분이 얼만큼 녹아있을 때 이 바닷물이 얼마나 전기 전도가 잘 되느냐를 이용해서 PSU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PSU랑 퍼밀의 단위, 그러니까 35 PSU를 퍼밀로 나타내면 똑같이 35 퍼밀이 나와요. 그래서 그 해수의 염분을 나타내는 숫자, 예전에는 뭐 35 퍼밀이라고 썼겠죠? 근데 PSU로 바꾸고 나서 35가 아니라 20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퍼밀이랑 PSU랑 거의 똑같이 이제 35라는 그냥 그 숫자는 바뀌지 않았다. 근데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염분이랑 전기 전도도 사이의 관계식에 기초해서 PSU라는 단위를 만들어냈다라는 거 그냥 뭐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염분 비일정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염분은 달라도 염료의 비율은 일정하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36 PSU랑 33 PSU 염분이 다른 두 해수는 염분은 이제 숫자가 다를지언정 이 염분에 녹아있는 염료의 총 비율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33 PSU 중에서 27%는 NaCl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36 PS에 해당하는 염료의 양 중에서 그 염료의 27%는 NaCl이라는 얘기예요. 즉 1g이 염료가 총 1g이 들어있든 10g이 들어있든 100g이 들어있든 간에 NaCl에 들어있는 비율, 10g이 들어있을 땐 NaCl이 2.7g 들어있을 거고 100g 들어있을 땐 NaCl이 27g 들어있겠죠. 그런 식으로 비율은 일정하다라는 거, 그게 염분 비일정의 법칙이란 거고요. 뭐 앞에 내용은 그냥 이전에 다 했던 내용인 거고, 우리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워야 할 내용은 이제 뒤에 나오는 건데, 해수의 염분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증발량, 강수량, 그리고 하천수의 유입, 그리고 빙하의 융해와 결빙에 따라서 해수의 염분이 변화가 되는데, 먼저 증발량이 많으면, 그러니까 바닷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현상이죠. 증발량이 많으면 염분이 높아져요. 염료의 총량, 바닷물에 녹아있는 염료는 똑같은데 물만 이렇게 증발돼 가지고 사라진다. 그러면 염분이 높아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강수량이 많으면, 비가 많이 와서 바닷물에 물을 더 많이 제공해주면, 그러면 염분은 낮아지는 거, 이렇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죠. 증발이 많이 되면 염료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염분이 높아지고, 강수량이 많으면 물이 더 추가되니까 염분이 낮아지고. 그래서 위도별 해역에서 좀 따질 수가 있는데, 적도나 위도 60도는 저압대예요. 공기들이 상승하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면 구름이 많이 생기고, 구름이 많이 생기니까 비도 많이 와요. 즉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적도랑 위도 60도 지역은 비교적 염분이 낮게 나타나고요. 대신에 중위도를 보면, 이제 위도 30도 정도 그 부근을 보면 여기서는 고압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즉 공기가 하강하고 있고요. 하강하니까 구름은 덜 생기고, 구름이 없으니까 비는 덜 내리죠. 그러면 증발은 많이 되고 강수량은 적어가지고 결국에 염분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위도별 해역의 염분을 비교하면 중위도가 염분이 높고요. 적도랑 위도 60도는 상대적으로 염분이 낮게 돼요. 그리고
염분을 변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천수의 유입도 염분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보통 하천수는 거의 깨끗한 물일 경우가 많아요. 염류가 없고 되게 담수라고 얘기를 하죠. 염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거의 순수한 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하천수가 유입되면은 염분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따라서 같은 위도의 먼 바다보다 연안의 염분이 낮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천수가 유입되는 데는 강물의 끝은 결국에 바다인데, 바다랑 강물이 이어지는 곳이 연안이잖아요. 먼 바다까지는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기는 어렵고, 바다의 연안에 이제 강물들이 흘러갈 텐데, 아무튼 그렇게 하천수가 유입되는 곳이 연안이다 보니까 먼 바다보다는 연안의 염분이 더 낮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빙하가 녹거나 빙하가 생길 때, 빙하가 녹아서 물이 되거나 물이 얼어서 빙하가 생길 때, 융해는 빙하가 녹는 거고 결빙은 빙하가 생겨서 이게 물이 어는 걸 결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염분이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빙하의 융해는 해빙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빙하가 녹는 게 융해 또는 해빙이라고 불린다. 자, 근데 왜 얘가 염분을 변화시키냐면, 바닷물이 얼 때는 물만 얼어요. 염류, 바닷물이 갖고 있던 염류는 방출을 하고 순수한 물만 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얼게 되면 염류는 일정한데 물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죠. 증발이랑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빙이 일어나면, 빙하가 물이 얼어버리면 염분이 높아질 거고요. 바닷물의 염분이 높아진다. 그리고 빙하가 녹아서 바닷물에 물이 더 공급되면 강수량 또는 하천수가 유입되는 거랑 똑같은 효과죠. 빙하가 녹으면 염분이 낮아지게 됩니다. 다들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 그럼 교과서만 읽고 끊을게요. 염류 확인했으니까 넘어가고, 염분 넘어가고, 염분비 일정 법칙 넘어가고, 99페이지 아래 해보기를 보세요. 자, 1번 소금물에 수돗물 붓는다. 2번 소금물을 가열해서 증발시킨다. 3번 표층에 얼음이 생기도록 얼린다. 이때 염분 변화 1, 2, 3 한번 따져볼게요. 1번 수돗물 붓는 거 하천수 유입이랑 똑같죠? 강수량이랑 똑같죠? 즉 염분은 낮아질 겁니다. 2번 증발시키는 거, 염류는 일정한데 물만 나가죠? 그러면 염분은 높아지겠죠. 3번 표층에 얼음이 생기는 거, 해수의 결빙이죠. 이거는 증발이랑 똑같은 효과고 결국에 염분이 높아지는 현상이 있다. 그래서 2번 해양에서 각 실험 과정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보자 했는데, 1번은 비가 오거나 강물이 유입되는 또는 해빙이 일어날 때 이렇게 수돗물 붓는 현상이랑 비슷할 거고요. 해수에서. 2번은 물이 증발하는 거랑 해수가 증발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 3번은 결빙이 일어날 때, 빙하가 생길 때 나타나는 효과랑 똑같습니다. 3번에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해양 중 염분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을 말하라 하는데, 중위도가 염분이 제일 높고요. 그 이유는 이제 중위도는 고압대 지역이라서 강수량은 적고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염분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100페이지. 해수의 표층 염분은 강수량, 증발량, 강물의 유입, 해수의 결빙이나 해빙 등의 영향을 받아서 해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강수량과 증발량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요. 이런 염분 변화시키는 요인 중에 증발량, 강수량이 염분을 변화시키는 영향을 크게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강수량에 비해서 증발량이 클수록 염분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수량, 증발량을 비교해서 강수량이 많으면 염분이 낮게 되고 증발량이 많으면 염분이 높게 된다. 그리고 극지방은 강수량에 비해서 증발량이 적어 대체로 표층 염분이 낮습니다. 극지방도 고압대라서 강수량이 좀 낮은데 거기는 증발이 잘 되지 않아요. 중위도처럼 증발이 잘 되지 않아서 강수량이 적으니까 염분이 낮지 않을까? 잠깐만요. 강수량이 적으니까 염분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증발량도 적기 때문에 비교적 염분은 낮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말 실수 안 했겠죠? 극지방, 고압되니까 강수량 적을 건데 염분이 높을까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증발량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염분은 비교적 낮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해수가 어느 해역에서는 물이 얼면서 포함되어 있던 염류가 주위의 해수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표층 염분이 높게 나타난다. 이 말 한 거예요. 바닷물이 얼 때는 물만 열고 염류는 방출된다.
한편 연안 지역은 담수의 유입량이 많으므로 해양의 중심부에 비해 염분이 낮다. 이거 얘기한 겁니다. 하천수는 연안으로 유입되니까 먼 바다보다 연안이 염분이 낮다. 100페이지 오른쪽에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의 표층 염분 분표 확인을 해보시면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수량이 많아서 여름철에 염분이 낮게 나타나고요. 또 황해가 이제 우리나라가 동고서저 지형이죠. 그래서 동쪽에서 강물이 서쪽으로 흘러가서 황해에다가 하천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황해가 대체적으로 염분이 낮은 현상이 있다는 거. 여름철에 낮고 황해가 염분이 낮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빨리 진행했는데 좀 미안하고요. 그래도 하루만 더 힘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